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 삶보다 더 현실적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오면서 한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한 가족이 17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진실이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모두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7년 동안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칼국수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에 남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명 오래전부터 각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상상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면 자신은 놀라지 않을 거라고, 조용히 웃으며 이름을 부를 수도 있을 거라고,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바보처럼 손끝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굳어버리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평 해성시장 골목 안쪽 오래된 간판 아래 겨우 몸을 숨기듯 들어온 작은 칼국수 집에서 1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윤태석은 자신이 여태껏 붙잡고 버텨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구석자리 의자에 걸터 앉아 있던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가게 안은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기 전이라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출입문 위에 달린 은색 종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작고 맑은 소리를 냈고 주방 쪽에서는 멸치 육수 끓는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둔탁한 소리, 스테인리스 그릇끼리 맞부딪히는 소리,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반쯤 자동처럼 튀어나오는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가 가게 안에 오래 눌어붙은 시간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 위로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서문희. 윤태석은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입술은 달싹였지만 실제로 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들었고 삼키지 못한 울음 같은 것이 가슴 한가운데 딱 걸려버렸습니다. 17년. 숫자로 적으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한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젊은 남편이었던 시간을, 철없는 아버지였던 시간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아가면 당연히 제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가족의 시간을요. 윤태석은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중동에서 건설자재 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사업가, 지금은 다운글로벌 트레이드를 이끄는 대표, 수많은 계약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고 빈틈없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칼국수집 구석자리에서의 그는 억만금을 쥐고도 단 한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초라한 차림을 하고 들어왔는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정말 서문희인지, 정말 아직도 혼자인지, 정말 자신이 17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늦지 않았다고 믿어도 되는지,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군데군데 섞인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 희끗한 앞머리가 땀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꽃무늬가 다 바랜 앞치마는 여러 번 세탁해 천이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었습니다. 손등은 거칠고 붉었습니다. 칼국수 반죽과 뜨거운 물, 세제와 설거지, 겨울바람과 여름 열기가 오랜 세월 그 손 위를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윤태석의 숨이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무늬는 분명 무늬였지만 동시에 그가 기억하던 서문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새벽 남편 먹일 마지막 칼국수를 끓이며 거기 가서도 끼니 거르지 말아요라고 웃던 서문희는 아직 눈가에 주름이 없었습니다. 등도 지금처럼 굽지 않았고 손도 지금처럼 거칠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서문희는 커다란 냄비를 옮기기 위해 한 걸음 내디뎠다가 몸이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기우는 걸 가까스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절뚝, 절뚝. 윤태석은 의자 끝을 붙잡았습니다. 그 소리가, 그 걸음이, 그 미세한 흔들림이 마치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달이 왜 저래? 속으로 내뱉은 말이 입술 끝에서 부서졌습니다. 그가 17년 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문희는 남편이 죽은 줄 알고 다른 남자를 만났고 보상금까지 챙겨 제 살 길을 찾았으며 이제는 자신 따위는 기억에서도 지워버린 채 잘 살고 있다는 말. 그 말을 해준 사람은 친동생 윤성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아주 오랫동안 너무도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누구보다 힘들게 살아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배신하고 떠난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오래 버티고, 오래 달아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문희가 주문받으러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 낯설고도 더 익숙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볼이 꺼진 윤곽, 예전보다 훨씬 야윈 턱선. 그런데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가만히 사람을 바라보다가도 먼저 무너지는 법 없는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 뭐 드릴까요? 윤태석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혹시라도 눈썹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면 그 순간 참고 있던 17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조금 더 숙인 채 일부러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송칼국수 하나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문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도 윤태석은 그 사실에 안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절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급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싸늘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열기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한 방울은 떨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오늘 무 좀 싸게 줘요. 오징어 싱싱해요, 오징어. 점심 손님 몰리기 전에 빨리 와요. 그 평범한 소리들 사이에서 윤태석은 도무지 현실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17년 전 그는 분명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너무 처참한 방식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서문희가 칼국수 면을 끓는 물에 풀어 넣었습니다.
하얀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김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옆모습이 흐려졌다, 선명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윤태석의 기억도 그랬습니다. 새벽 4시, 차가운 부엌 바닥, 허리 굽혀 칼국수 반죽을 밀던 아내. 여보, 이거 먹고 가요. 공항 가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잠든 아들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고른 숨소리. 아빠 금방 오는 거죠? 응, 금방 올게. 금방. 그 말 하나가 17년이 되었습니다. 윤태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시간, 돌아오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던 시간, 원망과 오해로 버텼던 시간들이 지금 이 작은 가게 안에서 전부 조롱당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문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두 손으로 뜨거운 그릇을 조심스레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국물이 넘치지 않게 마지막 순간 손목을 살짝 틀어놓는 버릇도 여전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과 함께 칼국수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오래 우린 진한 국물, 잘게 썬 애호박과 당근, 송송 썬 파, 고명처럼 올라간 김가루, 그리고 손으로 밀어 썰어낸 불규칙한 면발. 윤태석은 그 그릇을 보다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맛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먼 사막에 있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었던 맛이었습니다. 배고픈 날에도 외로운 밤에도 누군가의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문득 목이 메이게 하던 바로 그 맛.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숟갈 떠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17년 전 새벽의 부엌이 혀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윤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짠 건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삼키고 있는 건 17년 동안 미처 흘리지 못한 후회의 맛이라는 걸.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는 확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누가 무슨 거짓말을 했든 자신은 이제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걸. 왜 서문희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왜 그녀가 절뚝이는 다리로 이 작은 가게를 지키고 있는지, 왜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 결혼식을 앞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은 17년 동안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처럼 가족 곁을 떠돌아야 했는지.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커피 믹스 상자, 휴지, 계산기가 놓여 있었고 출입문 옆 냉장고에는 시원한 음료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작고 너무 오래 버틴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 한가운데서 서문희는 또다시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리밥 하나요? 네, 금방 드릴게요. 사장님, 김치 좀 더 주세요. 아, 네.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여전히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윤태석은 그 사실이 너무 아파서 오히려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배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남편인 자신만 이제야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칼국수 그릇 위로 다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윤태석은 그 김 너머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희야,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갈게. 이번엔 내가 절대 안 늦을게. 하지만 그 다짐조차 아직은 소리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아직 손님이었고 서문희는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또 오세요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윤태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늘 가장 따뜻한 국물처럼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끓어오른다는 걸.
윤태석은 칼국수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국물 표면 위에 떠있던 기름 방울들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너무 그리워서 쉽게 입에 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못했던 맛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만들어준 사람도 단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손님이라는 사실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김치는 더 드릴까요? 문득 바로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석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눈이 마주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만요. 네, 잠시만요. 서문희는 아무렇지 않게 김치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윤태석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김치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칼칼하고 시원하고 약간 시큼한 옛날 집 밥상에 항상 올라오던 바로 그 김치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김치 너무 짜지 않아요? 짜긴 뭐가 짜? 당신이 싱겁게 먹는 거지. 그래도 조금 짠데. 그럼 물에 한번 씻어 먹어요. 아니야. 그냥 먹을게. 서문희는 그때도 지금처럼 웃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윤태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번 더 떠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삼켰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게 참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게 안은 점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시장 특유의 점심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칼국수 2개요. 네, 2개요. 보리밥 하나 추가요. 네. 서문희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절뚝, 절뚝. 그녀가 걸을 때마다 미묘하게 몸이 기울었습니다. 윤태석의 시선은 자꾸 그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는지, 왜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았는지, 왜 그녀는 아직도 이 작은 가게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지,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윤성필의 말을, 형수는 다른 남자 만났어. 형 죽은 줄 알고 바로 갈아탔더라. 보상금도 다 챙겼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서문희가 이런 삶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낡은 가게, 낡은 앞치마, 절뚝거리는 다리, 그리고 지친 얼굴. 윤태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잠시 후 손님들이 조금 빠졌습니다. 서문희는 잠깐 숨을 돌리듯 카운터 옆에 기대 섰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잠깐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윤태석 쪽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석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말했습니다. 손님, 칼국수 괜찮으세요? 네. 입맛에 맞으세요? 윤태석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서문희는 살짝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웃음이 너무 익숙해서 윤태석은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뚝, 절뚝. 그 뒷모습을 보며 윤태석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문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칼국수를 끝까지 먹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국물까지 전부 마셨습니다. 그는 그릇을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서문희가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7,000원입니다. 윤태석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두툼한 카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현금을 꺼냈습니다. 지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문희는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밀었습니다. 1,000원이요. 윤태석은 거스름돈을 받으며 잠깐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잠깐, 단 1초,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님을 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생선 냄새, 튀김 냄새, 과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윤태석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골목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17년. 그 긴 시간이 지금 이 작은 가게 하나 앞에서 전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게 간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문희 송칼국수, 낡은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와야겠다. 한 번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윤성필이 했던 말이 거짓인지, 아들 윤시우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윤태석은 모자를 다시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 17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그날 밤 윤태석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화려했고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태석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절뚝, 절뚝. 칼국수집 바닥을 천천히 걸어가던 서문희의 뒷모습. 그 모습이 자꾸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태석은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55세, 짧게 정리된 머리, 고급 맞춤 정장, 굳은 표정,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운글로벌 트레이드 대표 윤태석, 중동 건설자재 시장에서 이름을 날린 무역상, 수천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여러 번 성사시킨 협상가. 하지만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태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자연스럽게 17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38살이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건설 자재 납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비워진 상태였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3억? 그 당시 윤태석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윤 사장 어디 갔어? 돈 언제 갚을 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윤태석은 거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서문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말 하나로 윤태석은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석아, 너 중동 갈 생각 없냐? 윤태석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 관리자 구한다. 얼마나 줘? 전화기 너머에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연봉이 국내 3배야. 윤태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만 버티면 빚 다 갚는다. 솔직히 위험하긴 한데 돈은 확실해. 윤태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골목, 채권자들이 서 있던 자리, 집안에서 들리던 아들 목소리. 아빠, 윤태석이 돌아보자. 초등학교 6학년이던 윤시우가 서 있었습니다. 응? 아빠 회사 괜찮아? 윤태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진짜? 응. 그 순간 윤태석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문희에게 말했습니다. 문희야. 응? 나 중동 가려고. 서문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중동? 응. 거기 위험하다면서. 윤태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년만. 3년? 3년만 버티면 빚 다 갚아. 서문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시우는요? 3년이면 중학교 졸업이에요. 윤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서문희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뭐를? 꼭 돌아온다고. 윤태석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반드시 돌아올게. 출국 전날 새벽. 부엌에서는 칼국수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졸린 눈으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에 뭐해? 서문희가 웃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뭐가? 칼국수? 그녀는 면을 끓는 물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거 못 먹잖아요. 윤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새벽 부엌에서 마주 앉아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후루룩 면을 먹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서문희가 국물을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거기서도 밥 잘 챙겨 먹어요. 응. 아프면 안 돼요.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꼭 돌아와요.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건설 현장은 상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50도에 가까운 더위, 밤에는 사막의 차가운 바람. 윤태석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문희와 윤시우가 웃고 있는 가족 사진. 힘들 때마다 꺼내봤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빚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그날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엄청난 소리가 울렸습니다. 쿠르르르릉.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태석은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파편이 그의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눌렸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주머니 속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문희야, 시우야.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윤태석이 눈을 뜬 것은 몇 달 뒤였습니다. 낯선 병원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언어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상실. 윤태석은 이름도 없이 중동의 거리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순간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폭풍처럼 부엌에서 칼국수 끓이던 아내. 아빠 금방 오는 거죠? 아들의 목소리. 윤태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희야, 시우야.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에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전화기 너머에서 동생 윤성필이 거짓말을 시작할 거라는 것을. 윤태석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작은 공중전화 부스, 낡은 철제 박스 안에 걸린 전화기에서 삐삐 신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년. 기억을 잃은 채 떠돌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공사판 막노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이 돌아온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문희, 시우. 윤태석은 동전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삐. 그리고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윤태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필아. 잠깐의 정적.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윤태석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나야. 형이다. 다시 정적. 이번에는 훨씬 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전화기 너머에서 윤성필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형? 그래. 형이라고요? 응. 윤태석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사고 났었다. 현장에서 무너져서 기억 잃었어. 지금 겨우 돌아왔어. 나 살아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같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응. 진짜 형이에요? 그래. 윤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희는? 시우는? 집 전화 왜 안 돼? 잠깐. 정말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성필의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 그 말은 곧 보상금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윤성필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사업 실패, 빚 3억, 채권자들의 독촉, 그리고 그는 이미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형이 죽은 것으로 처리되면 보험 보상금이 나온다. 그 돈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런데 형이 살아있다. 그 순간 윤성필은 결심했습니다. 형은 죽어 있어야 한다. 윤성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응. 그게. 잠깐 망설이는 척.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 다른 남자 만났어요. 윤태석의 숨이 멈췄습니다. 뭐? 형 죽은 줄 알고 지금 다른 사람이랑 산대요.
윤태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믿기 싫었어. 윤성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근데 형수 직접 말했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과거는 잊고 살고 싶다고. 윤태석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문희가 응. 형 연락처 알려주지 말래. 거짓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윤성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형수 표정 보니까 진짜 같더라. 윤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중전화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문희가, 서문희가,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 그는 2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을 겁니다. 윤성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 연락하지 마요. 형수 싫대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태석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그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막 바람이 부스를 흔들었습니다. 모래가 유리창을 긁었습니다. 윤태석은 중얼거렸습니다. 문희야. 목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억이 끊길 때까지. 한 달 뒤 윤성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왜? 혹시 한국 돌아올 생각 있어요? 윤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다. 윤성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 사망 처리됐어요. 뭐? 현장 사고 때문에 보험금 나왔어요. 윤태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희가 받았어? 응. 얼마? 윤성필이 낮게 말했습니다. 5억. 윤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억. 그 돈이면 빚도 다 갚고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성필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이 지금 돌아오면 그 돈 추징당해요. 윤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형수한테 사기죄 들어가요. 형 살아있는데 돈 받았으니까. 윤태석의 숨이 막혔습니다. 윤성필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형 때문에 형수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정적?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 돌아갈게. 전화기 너머에서 윤성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형. 그게 나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윤태석은 다시는 한국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문희는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돌아가면 그녀가 감옥에 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3년, 5년, 10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윤태석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역, 그리고 점점 커졌습니다. 건설자재 거래, 중동 프로젝트, 그리고 마침내 다운글로벌 트레이드를 세웠습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이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것을. 현재 윤태석은 호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성필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칼국수집에서 본 모습, 절뚝거리는 다리, 낡은 가게, 그 모든 것은 윤성필이 했던 말과 너무 달랐습니다. 윤태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있다.
분명.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칼국수 집에 간다. 매일 진실이 나올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인천 신앙시장 골목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생선 상인들이 얼음을 깨는 소리, 국물 끓는 냄새, 시장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 그 한가운데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희 송칼국수. 윤태석은 골목 끝에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판이 낡아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글자, 오래된 나무문.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을 밀자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딸랑. 가게 안에는 손님이 3테이블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에서 서문희가 면을 삶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7년. 세월이 분명 지나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기억하던 바로 그 눈. 서문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깐. 둘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서문희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윤시우 사진, 초등학교 졸업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윤태석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검은 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망자 사진. 윤태석은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서문희가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듣는 것은 17년 만이었습니다. 윤태석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면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시장의 소음보다 더 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문희. 가게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 윤태석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 윤태석의 어머니. 박정순. 그리고 그 옆에는 윤성필이 서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정순은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어디 숨겼어? 손님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서문희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박정순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까지 울렸습니다. 돈 어디 숨겼냐고. 서문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돈이요? 윤성필이 옆에서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모른 척 하지 마. 보상금.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까지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박정순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5억. 윤태석의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죽고 나온 돈. 박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다 어디 숨겼어? 서문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돈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윤성필이 말을 끊었습니다. 형수, 우리가 바보야? 그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가게 차리고 아들 대학 보내고 다 그 돈 아니야? 서문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박정순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누가 받았는데? 보험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어? 윤태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5억.
그 돈, 그 순간 가게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서문희가 말했습니다. 시우야. 윤태석의 숨이 멎었습니다. 윤시우, 아들, 17년 전 초등학생이던 아이, 지금은 키 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시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박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너도 알잖아. 네 엄마 돈 숨긴 거. 윤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윤성필이 웃었습니다. 창피해? 그럼 돈 내놔. 서문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진짜 돈 못 받았어요. 윤태석은 그 장면을 보며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돈을 받은 적 없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윤태석의 시선이 천천히 윤성필에게 향했습니다. 윤성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윤태석은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할 때마다 짓던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태석의 가슴 속에서 어떤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17년 동안 묻혀있던 감정, 분노. 윤태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성필아. 아무도 듣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7년. 그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오해. 그 시작은 바로 윤성필의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윤태석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파헤친다. 시간은 1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윤태석이 중동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 처리된 직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끊기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윤태석은 아직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서문희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많이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멍하게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윤성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 하지만 얼굴에는 슬픔보다 어딘가 계산적인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서문희 씨 맞으십니까? 서문희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직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장 사고에 따른 사망 보험금입니다. 보상금 총액은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5억 원입니다. 서문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5억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옆에서 윤성필이 나섰습니다. 형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아주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류 복잡해요.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보험회사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이 도와주시면 편합니다. 서문희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윤성필은 남편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성필의 눈이 서류 위 숫자에 고정되었습니다. 5억. 그 숫자는 그의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윤성필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사업이 망했고
빚은 3억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집 압류 들어간다. 그는 도망 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억, 그 돈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윤성필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천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뒤 보험금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들어간 계좌는 서문희의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윤성필의 계좌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신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박정순이 서문희를 불렀습니다. 문희야, 내 어머니. 박정순은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험금 받았다며 서문희는 당황했습니다. 저 아직 거짓말 하지 마. 박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성필이가 다 말했다. 서문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박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2억 받았다면서 그 돈 어디 숨겼어? 서문희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그런 돈 못 받았어요. 뭐라고? 진짜예요. 하지만 박정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윤성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수, 솔직히 말해요.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 계좌로 들어간 거 다 알아요. 서문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날 밤 서문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박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숨긴 사람은 우리 집 식구 아니야. 나가. 윤시우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문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윤시우가 뒤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서문희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그 순간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그녀는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문희는 평생 절뚝이는 다리로 살게 됩니다. 현재 칼국수집. 윤태석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문희는 여전히 절뚝이며 면을 삶고 있었습니다. 윤성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7년.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은 속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차갑게, 단단하게,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성필아, 이제 끝이다. 칼국수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정순과 윤성필은 결국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가게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문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국물을 다시 끓이고 면을 삶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윤태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계산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문희가 말했습니다. 칼국수 맛 괜찮으셨어요? 윤태석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7년.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서문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윤태석은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딸랑. 그는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윤태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희야.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끝낼게. 그날 밤 서울 강남 다운글로벌 트레이드 본사 고층 빌딩 꼭대기층 윤태석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녹음기, 그리고 하나는 작은 USB. 윤태석의 앞에는 사설조사팀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조사 결과 정리됐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봐. 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윤성필 씨 계좌입니다. 종이 위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4년 전 입금 5억 원. 그리고 바로 아래 3억 원 채무 상환. 윤태석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 사업 시작했습니다. 윤태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래, 역시 너였구나.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지? 윤시우 씨 결혼식. 윤태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날짜가 잡혔습니다. 언제야? 팀장이 말했습니다. 3주 뒤입니다. 윤태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네. 팀장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윤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이면 사람 많겠지. 친척, 친구, 아계. 팀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대표님 설마. 윤태석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끝낸다. 팀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17년 동안 숨겨진 거니까. 그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로. 팀장이 물었습니다. 녹음입니까?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근데 곧 생긴다. 다음 날 밤 서울 외곽 작은 술집. 윤성필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 내 인생 역전한 거 아니야? 친구가 웃었습니다. 왜? 윤성필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형 덕분이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죽은 형? 윤성필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 형 덕분에. 그는 손가락 5개를 펼쳤습니다. 5억 먹었다.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야 진짜? 윤성필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형 지금 살아있었으면 내 인생 망했지. 그 순간 술집 구석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석?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윤성필의 목소리가 계속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형수한테도 거짓말하고 엄마한테도 거짓말하고 완벽했지. 윤태석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차가운 눈,
그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서울의 밤. 윤태석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윤성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억 먹었다. 윤태석의 입가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성필아, 17년. 길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결혼식장이 보였습니다.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온 웨딩홀. 윤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다 끝난다. 결혼식 날 아침. 서울 라온 웨딩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입구에는 하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로비에는 축하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신랑 어디 있어요? 아직 대기실이에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윤시우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신랑 대기실. 윤시우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옆에 서 있던 서문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서문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어제 일 때문에요. 어제 칼국수집에서 벌어졌던 소란. 서문희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잖아. 윤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성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신랑. 그는 크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멋있다. 윤시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삼촌. 윤성필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결혼식에서 울면 안 돼. 그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짧게 정리된 머리, 단단한 눈빛. 윤태석?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시우의 눈이 먼저 커졌습니다. 서문희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탁! 윤성필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형? 대기실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윤태석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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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성필. 윤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윤성필의 목이 굳었습니다. 형, 살아있었어? 윤태석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살아있었지.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결혼식이라 좋은 날이네. 윤성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 갑자기. 윤태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대기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TV 옆에 있는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윤성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윤태석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17년. 길었지.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내 인생 역전한 거 아냐? 윤성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계속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덕분이지. 5억 먹었다. 대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성필이 소리쳤습니다.
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형수한테도 거짓말하고, 엄마한테도 거짓말하고, 완벽했지. 윤성필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형 그건,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더 들을까? 그리고 다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은행 기록, 보험금 5억 입금, 윤성필 계좌, 대기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서문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윤시우는 믿을 수 없는 얼굴로 삼촌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윤성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 윤태석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필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17년 동안 내 가족한테 무슨 짓 했는지 이제 다 말해봐. 그 순간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윤성필 씨, 보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성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형? 그는 윤태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 대기실 안에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윤태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7년 만에 듣는 말. 아버지. 윤태석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그는 그대로 윤태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윤태석의 손도 천천히 아들의 등을 감쌌습니다. 서문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17년. 너무 길었던 시간. 하지만 그날 결혼식장에서 모든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결혼식장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예식은 결국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방금 벌어진 일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라고? 17년 동안 살아있었대. 삼촌이 돈을 가로챘다던데. 웅성거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윤태석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문희. 17년 만에 바로 앞에 서 있는 아내였습니다. 서문희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감정, 그리고 오래 참아온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희야. 서문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17년 동안 마음속에서 수없이 불러왔던 이름, 여보. 그 말이 나오자 그녀의 눈물이 다시 터졌습니다. 윤태석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윤태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서문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윤태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돌아오려고 했어. 근데 내가 돌아오면 당신 감옥 간다고. 서문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요? 윤태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사기죄 된다고 들었어. 잠시 정적. 그리고 서문희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요. 윤태석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모든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17년.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같은 거짓말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박정순이었습니다. 윤태석의 어머니.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천히 서문희 앞에 섰습니다. 문희야. 서문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서문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한 번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박정순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윤시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석이 돌아봤습니다. 나 대신 손 잡아줄래요? 윤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부 입장할 때요. 윤태석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혼식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윤시우는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우야, 내 아버지로 늦게 돌아와서 미안하다. 윤시우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몇 달 뒤 서문희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다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활 꾸준히 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윤태석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병원복도. 윤태석은 서문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절뚝.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문희야, 이제 칼국수집 안 해도 된다. 서문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할 거예요. 왜? 당신이 좋아했잖아요. 윤태석이 웃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같이 할게. 저녁, 시장 골목, 새로 단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석문희 송칼국수. 가게 안에서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7년. 너무 늦게 돌아온 시간.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가족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온 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버텨낸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순간 17년의 시간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와 상처를 겪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어떤 진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오래된 오해나 풀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조금 용기를 내보셔도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